신규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으실 교육 내용은 단체협약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함께 들어볼까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단체협약 하나하나의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단체협약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 단체협약이 여러분들,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단체협약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한 3년 뒤에 2013년에 체결했습니다. 그게 1기 단체협약이고요. 자, 단체협약은 법에 보면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지난 후에 2015년 말에 단체협약, 2기 단체협약을 향한 출발을 했지만 지금까지 무려 횟수로 6년째 45년 동안 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체협약 교섭이 이렇게 오래 진행됐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요구가 많았기도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노조의 힘이,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의 힘이, 투쟁의 힘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교육청에서 막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협약 교섭이 드디어 체결되었습니다. 2월 말에 잠정 합의가 되어서 3월 1일자부터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마도 적용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체결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제 곧 서면으로 합의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물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요구는 높아졌고 학교 내에서의 공무원과 공무직의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었긴 끌었는데, 야 이게 뭐냐,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보고 지금 체결하라는 거냐 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조합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과 집행부와 간부들이, 그 다음에 교섭위원들이 힘을 쏟고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조항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렵게 체결됐는지에 대한 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또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협약은 그 어느 조직에도 없는 문서입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직에서만 가능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떤 복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단체협약이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과 다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해서 공무직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해야 하는 문서이지만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고 교육청과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협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정보다도, 그 어떤 규약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규정이고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은 세세한 공모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무가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체협약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여러분과 관련한 우리 조합원분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게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서라는 거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도 없다고 하는 조합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당장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단체협약서를 펼치셔야 합니다. 단체협약서 전문부터 꼼꼼하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내려 가시다 보면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힘든 점이 있을 때 단체협약 몇 조를 봐야 되겠구나, 학교에서 문서를 가져와라,
근거를 대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제시하라는 근거는 전부 다 단체협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단체협약은 여러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실제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조항이 중요한 조항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제 3조를 보시면 이 단체협약의 적용은 공립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인 교육공무 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전 조항, 단체협약의 전 조항은 조합원에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교육공무 직원에게 적용합니다. 단 아직까지 교육공무 직원이라고 뭐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너네는 교육공무 직원이 아니야 라고 요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별도의 법령이나 별도의 단체협약을 두어서 또는 별도의 규약을 두어서 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4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미 확보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보 때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학교를 옮겼더니 내가 기존에 받고 있었던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내 근로조건은 절대로 저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제4조 꼭 명심하셔야 되는 조항입니다. 1조와 9조를 보면 조합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다거나 홍보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조합활동을 하는 것. 그럴 때 학교 안에서의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활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 교육공무 직원에게 명함을 준다거나 선정물을 주면서 조합 가입을 권유한다거나 이런 조합 활동은 학교나 교육청은 사용자는 절대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우리 제8조와 9조에 나와 있는 조합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근무 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은 가능합니다. 교섭위원으로 나올 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참석할 때라든지 우리 노동자 활동과 관련한 몇 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공가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11조를 가시면 이제 조합원 교육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위원이라거나 집행부가 아니라면 내가 조합활동을 하는 거에 가장 체감하시는 조합활동이 바로 조합원 교육입니다. 원래는 상하반기 8시간이었는데 분기별 4시간, 총 1년에 16시간입니다. 16시간이고 반드시 분기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3, 4, 5가 1, 4분기인데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3, 4, 5에 단 한 번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 그럼 6, 7, 8, 2, 4분기 때 8시간의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4, 4분기 때 몰아서 16시간을 하겠다. 이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상관은 없지만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시기별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까지 이제 교육청이 안 해주려고 했던 조항이에요. 끝까지 교육청이 안 해주려고 했던 조항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안 해줄까? 왜냐하면 조합원 교육은 노동조합의 꽃이고 핵심입니다. 교육 시간이 많아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꾸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조직의 힘이 강화됩니다. 교육청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하죠. 조합원 교육 시간 늘리는 게 5년이 걸렸다, 만 5년이 걸렸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조합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나한테 돌아오고 나 일하다가 가는 거 너무 힘든데 이거 뭐하러 이걸 교육을 이렇게 오라고 하나 가라고 하나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아마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같은 교육 공무 직원들 그러니까 뭐 나랑 같은 업종인 교육 공무 직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다르지만 또 같은 교육 공무 직원도 있는데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그런 조합원들을 내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조합원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조합원 교육이 열린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조합원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아진 게 우리 방중 비근무자들. 방학 때는 사실은 무급이잖아요. 만약에 교육을 방학 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급이었죠. 그런데 이 16시간 중에서 8시간만 유급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방중 비근무자가 우리는 방중 비근무자 방학 때 하겠다. 그러면 8시간이 유급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낼 수 있는 휴직입니다. 1년에 90일이고요. 자, 이 가족 돌봄 휴직은 좋은 게 있어요. 일단은 경력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돌봄 휴직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족 돌봄 휴직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한꺼번에 무조건 30일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휴직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요즘에는 뭐 암 수술을 해도 일주일밖에 입원 안 하잖아요. 그럼 뭐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30일까지는 사실 휴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가족 돌봄 휴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연가를 내야 되는데 연가도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휴직은 30일 이상을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이 제도가 약간 변경이 된 거죠. 변경이 돼서 가족돌봄 휴직은 90일이지만 가족돌봄 휴가로 1년에 10일을 낼 수 있게 생긴 제도가 새로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가족돌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가족돌봄 휴가는 돌봄이에요. 정말로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증빙도 내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자녀만 아프지 않아도 학교 행사가 되는 게 이제 자녀 돌봄 휴가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돌봄 휴가라는 말이 법에는 없는 거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 돌봄 휴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자녀인 경우를 따로 뺀 거죠. 단체협약에 신설이 된 거고요. 1년에 이틀이죠. 1년에 이틀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의 자녀의 기준은 유, 초, 중, 고, 고3 나이까지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녀를 내가 돌봐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자녀의 학교 행사, 졸업식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가족 돌봄 휴가 중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이틀 동안 내시면 되는 거죠. 자녀가 셋이라고 해서 1년에 6일은 아닙니다. 자녀가 셋이라고 해도 1년에 이틀. 시간 단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2시간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4시간씩 총 4번을 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부모휴가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자, 부모휴가는 1년에 5일이 유급인 휴가인데요. 아이를 이제 잘 낳지 않고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가 만 4세까지 아이로 인해서 뭐 휴가를 낸다거나 이럴 때 낼 수 있는 휴가가 부모휴가고요. 역시 이것도 자녀 당은 아닙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1년에 5일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가는 뭐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는데 취업규칙을 먼저 개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결핵인 경우에, 그러니까 결핵 검진을 받는 경우에 공가 처리가 될 수 있게 취업규칙이 개정이 됐었는데 그거를 요번 단협에 담아서 정확하게 단체협약에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병가입니다. 자, 병가가 총 병가 횟수는 60일이었습니다. 원래도 새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에도
총 병가 횟수는 60일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전에도 60일이었고 지금도 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거냐면 유급병가가 바뀐 거죠. 유급병가가 전에는 21일이었는데 지금은 30일로 9일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런데 30일이 넘어가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항은 뭐하러 넣었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왜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 이전 병가랑 그럼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라는 항의 질문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조항을 넣은 이유를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분은 유급병가는 며칠을 낸 거예요? 맞습니다. 30일을 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자, 이분은 그러면 병가를 총 병가 횟수에서 병가는 며칠을 쓴 걸까요? 맞습니다. 자, 이분은 유급병가는 30일을 냈지만 총 병가는 45일이나 46일이겠죠.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다 포함한다는 거다? 총 병가 횟수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이제 8월쯤에, 9월쯤에 다시 병가를 내고 싶은 거예요. 또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3월 달에 총 30일을 냈으니 이제 또 30일을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병가 횟수가 60일이니까. 그런데 30일을 낼 수 있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유급병가는 30일을 냈지만 총 병가는 45일을 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안에 내실 수 있는 무급병가 일수는 며칠만 남아있는 거다? 15일만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있죠. 유급병가를 하루씩 해가지고 총 30일을 쓰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5일씩 해가지고 총 6번을 유급병가를 내면서 총 30일을 쓰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내가 또 아파. 그러면 병가 횟수에서 지금 며칠이 남아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30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급병가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유급을 30일을 쓰면 무급은 30일이 남아있겠구나라고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차휴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퇴나 외출 시에 단체협약에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퇴를 해도 1년 연차 휴가에서 공제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는 거꾸로도 안 들어가 있었죠. 예를 들면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퇴나 외출 시에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분명했던 거죠. 이게 관례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명확하게 담은 거죠. 조퇴나 외출 시에 1년에 총 합의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고 그냥 뭐 별로 큰 문제가 우리는 요구할 당시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긴급하게 이 조항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1조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바뀐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연차휴가가 질문도 많이 오고 워낙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 연차휴가는 원래 이제 법에는 없었는데 이제 2017년도 5월 30일 이후에 입사자부터 새로 입사하고 한 달을 만기나면 하나씩 생기는 연차휴가가 생긴 거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그 해에 나오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돈으로 주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휴가로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1년에 80%를 근무하면 그 다음에 휴가를 쓰시는 거고 그때 휴가를 못 쓰시면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거죠. 2020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신 분은 연가보상비를 21년이 아니라 22년에
22년 2월 28일 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죠. 1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내가 휴가를 쓰면 그만큼을 공제하고 나서 연가부상비로 지급이 되고, 연가부상비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휴가를 낼 때 통상임금이 아니고 연가부상비를 받을 때 통상임금입니다.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는 이제 두 종류인데 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특별휴가를 우리한테도 적용한 그런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일단 법이 먼저 개정돼서 우리한테 생긴 특별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원래 유급 3일이었는데 무려 10일로 늘어났고, 자, 그 다음에 외조부모 사망이랑 그 다음에 자녀 사망입니다. 조부모 사망과 자녀 사망이 3일로 이제 늘어난 거.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원래는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1일이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이 하루가 신설이 됐습니다. 특별휴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들 가지신 분들이 군대 가는 입영휴가가 입영일 당일 1일 특별휴가가 신설이 됐습니다. 송해, 수해, 화재 뭐 이런 재해로 인해서 우리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그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이 총 5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해, 구호, 휴가고요.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자원봉사도 됩니까? 죄송한데 안 된다고 하네요. 자연재해로 인한 거로만 그래서 전염병이 불가하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외도 되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해외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국내 재해구 휴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휴가로 인해서 바뀐 조항이 이제 두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망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으면 사실은 그날부터로 칩니다. 그날 하루 또는 이제 뭐 5일이면 부모면은 그날부터 5일 동안 까마불씨 5일인데 그렇지 않고 사망한 다음 날부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 결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만 하고 신혼여행은 좀 좋을 때 신혼여행을 갈 거야. 그래서 늦췄어요. 늦췄다. 그럼 그때 이제 5일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꼭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두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